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캡인베스트먼 허정욱입니다. 오늘은 하나금융지주의 감사보고서를 검토를 해볼 거고요. 왜 굳이 하나금융지주를 골랐냐라고 하면은 촬영일자 3월 10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까지 우리 저PBR주 장세들이 있었죠. 정부가 이제 상장기업에 대한 밸류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금융주들 그동안에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었던 금융주들이 조금 주가 상승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었고, 하나금융지주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주가 상승이 빨랐었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단기간에 5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으니까 한 번도 저한테 금융주들에 대해서, 은행주들에 대해서 질문을 안 주셨던 수강생분들도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거를 보면서 이게 핫하긴 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한번 보시죠. 하나금융지주 손익계산서고요. 조금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다른 손익계산서들과 다르게 생겼어요. 다른 손익계산서는 뭐 매출 원가 판관비 빠져서 영업이익, 거기서 뭐 기타 이익, 기타 비용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세전 이익, 거기서 순이익 이렇게 빠지는데, 얘는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죠? 순이자 이익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무슨 순수수료 이익해서 영업이익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의 단계에서는 이자 이익 이 부분만 분석을 하시면 돼요. 왜? 하나금융지주는 그냥 하나은행이에요. 하나금융지주에서 하나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 산업을 분석하시는 거고요. 순이자 이익 이 부분만 한번 보실게요. 순이자 이익은요, 금융주들은 우리 그렇잖아요. 고객들로부터 예금, 예수부채를 받아서 대출채권, 대출로 운용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럼 고객들한테 예금 이자 나가는 거, 이거 여기 이자 비용이 잡힐 거고요. 내가 대출을 해서 고객들한테 받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받는 요 이자 수익으로 잡힐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런 뉴스 떴었었죠. 이제 정부에서 은행 횡재세 걷는다 그러면서 사상 최대 이자 수익이 났다 막 이러면서 횡재세 걷겠다. 어떻게 은행들이 서민들의 돈을 그렇게 쪽쪽 빨아가느냐. 이런 뉴스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제가 보고 되게 웃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이자 수익 부문 한번 보실까요? 22년도에 15조 9천억 매출이 났어요. 이 매출이거든요. 근데 2023년도에 23조 2천억이 났어요. 그럼 16조에서 23조가 된 거니까 되게 많이 늘었죠. 근데 제가 왜 그 뉴스를 보고 웃었다고 했냐면, 요 위에 보세요. 순이자 이익은요, 9조에서 8조 8천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자 매출, 이자 수익 난 거, 매출은 사상 최고치를 찍은 게 맞아요. 근데 사실은 보세요. 금리가 올랐잖아요. 금리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매출은 늘었겠죠. 금리라고 하는 게 은행 입장에서는 가격이잖아요. 판매 가격이거든요. 당연히 프라이스가 올라가면서 매출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예금 금리도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자 비용 보세요. 이자 비용이 6조 9천억이었던 애가요, 14조 3천억이 됩니다. 더 많이 늘었어요. 하나은행에서 수취한 이자 수익의 증가분보다 하나은행에서 감당해야 됐었던 이자 비용의 증가분이 더 컸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세요. 매출이 늘어난 만큼 비용도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을지 몰라도요, 순이익은 오히려 감소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럼 도대체 은행의 수익 구조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라고 보시면 가볍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상각 후 원가 측정 대출채권이라고 나왔죠. 요게 은행에서 여러분들한테 나가는 대출을 그냥 회계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게 337조였다가 381조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자율을 때리면 대출 이자 수익이 나오겠죠. 얼추. 물론 이제 연유라 한 거기는 합니다. 그럼 14조 3천억 났었던 거가 20조 4천억이 났대요. 그러면 381분의 20조 하면은 하나은행에서 대출이 나올 때 평균적으로 대출 이자율을 얼마를 주느냐, 얼마를 책정하느냐가 나오겠죠. 그게 23년도에 5.3%예요. 근데 2022년도에는 4.2%였거든요. 그러면 평균 대출 이자율이 한 1.1%포인트 정도 올라간 거니까, 야, 너 얘는 이익 잘 번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밑에도 똑같이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요 위에 거는 하나은행이 대출해 주는 거고요. 밑에 거는 하나은행이 예금주들한테 주는 이자잖아요. 예수부채가 362조에서 371조가 됐는데 예금 이자 나가는 게, 비용으로 잡히는 게 4조 6천억에서 9조 8천억으로 2배가 넘게 뛰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평균 이자율이요, 예금 이자율 지급으로 나가는 게 1.3%에서 2.6%로 2배가 뛰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은행이 2022년도에는요 1.3%의 고객들한테 빌려와서 4.2% 빌려줬었단 얘기고요. 그래서 중간에 그 차익인 2.9%를 먹었단 얘기예요. 요게 이제 이자 마진이겠죠. 근데 2023년도는요 2.6%에 조달해서 5.3%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얼마 먹은 거냐면 2.7%포인트를 먹은 겁니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 결국에 얼마나 많이 벌었냐를 계산을 하려면 요 순이자 마진을 계산을 해야 돼요. 영어로는 우리가 Net Interest Margin이라고 그러거든요. NIM 줄여서 NIM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럼 순이자 마진이 원래 2.9%였던 애가요. 2.7%로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우리 영업이익률로 치면은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2022년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물론 다른 사업 부문의 수익까지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지만 이자 놀이하는 것만 봤을 때는 오히려 마진이 떨어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뉴스 같은 데서 언급이 되는 이자 수익이 4대 시중은행들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매출 관점에서는 맞는데 그게 당연히 프라이스가 올라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마진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적합하다라는 정리 드릴 수 있겠고요. 하나만 더 조금만 더 욕심내서요. 은행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 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실 때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대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며요. 그럼 주택담보대출 받은 국민들이 되게 많은데 이 국민들이 담보로 잡고 대출받은 주택들의 가치가 떨어지면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이분들의 대출채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은 빌려준 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빌려줬는데 못 받아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잡는 회계 작업 중에 하나가 대손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대출채권이 어느 정도가 있는데 뭐 한 100억 정도 있다고 치죠. 받아올 돈이에요, 앞으로. 근데 은행에서 보니까 매크로 환경도 안 좋고 내 고객의 신용 상태도 조금 안 좋아지는 것 같고 해가지고 항상 보통 이제 이 정도는 100억 중에서 한 2, 3억 정도는 못 받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럼 대손충당금 2억에서 3억 정도를 미리 잡아놔야 됩니다. 회계 원칙이 그래요. 그러면 전체 대출 채권에 비해서 대손충당금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면 하나은행 입장에서 자기 고객들의 신용도를 대략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느냐, 즉 하나은행이 앞으로 못 받아올 만한 리스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를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22년도하고 23년도를 한번 비교 드려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신나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일단 합계부터 보세요. 그러시면 돼요. 자, 2조 4천억이었어요. 대손충당금이. 3조가 됐죠. 금액으로는 6천억밖에 안 늘었으니까 괜찮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비중으로 치면요. 이게 지금 6천억이 늘어난 거니까 4분의 한 25%가 대손충당금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20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하나은행이 자체적으로 계산을 돌려봤을 때 느껴지는 돈을 못 돌려받을 리스크가 25%가 늘어났던 겁니다. 아마 다른 은행들도 대손충당금의 상승률이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은행들도 부동산 시장을 주축으로 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용 리스크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게 대손충당금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으시면요. 여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무슨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획일적인 작업인데 내가 받아올 대출채권 중에서 얘네들의 리스크를 얼마 동안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할까를 정하는 그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라고 하면 내가 고객한테 나간 대출채권이 회수가 안 될 위험을 향후 1년 동안의 위험만 반영하겠다는 얘기고요. 전체 기간 기대 신용 손실은 그 제출 채권의 전체 만기에 대해서 내가 예측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12개월 기대 신용 손실의 대상 채권보다 전체 기간 기대 신용 손실 대상 채권의 위험이 더 높겠죠. 그러니까 전체 기간에 대해서 판단할 거 아니에요. 안정적인 채권에 대해서는 굳이 그 리스크를 전체 기간으로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12개월로 봐도 충분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대상 채권에 비해서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 대상 채권이 몇 퍼센트가 더 많고 더 늘어났냐 여기까지 보시면은 정말 꼼꼼한 분석을 하실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런 자세한 분석은 영상에서는 생략하고 혹시 필요한 수강생분들은 제가 따로 오프라인 강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금융지주의 감사보고서를 분석을 해봤어요. 은행을 분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자 수익은 늘어났을지 몰라도 그게 이제 은행이 돈놀이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금리가 올라가면서 프라이스가 올라가니까 이자 수익이 높아진 거지 마진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순이자 이익은 감소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신용 리스크. 우리나라가 부동산 시장이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얼마나 그 부도 리스크가 있느냐를 보는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대손충당금이다. 그래서 대손충당금 너무 어렵게까지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전체 합계 금액으로만 보시면은 은행에서 파악하는 리스크가 대략 한 25% 정도는 증가한 것 같다. 단순 숫자로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정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